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유가 급등이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는데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 결국 사우디와談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아주 입담이 기대되는 세 분 모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9월 FOMC 금리 결정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시장 관망세가 아주 좀 짙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일단 9월 FOMC 아까 제가 패드워치 들어가서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100%더라고요. 100%. 그래서 일단 9월은 일단 동결하는 걸로 보고 시장은 이제 향후가 조금 걱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FOMC에서 금리 동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다시금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지금 일반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네. 근데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바로미터로 많이 보는데 네. 제가 이제 같이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오르면은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2년 만기가 일단 오르면 미국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강세.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이번에는 금리 올릴 가능성이 없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높아진다. 달러 인덱스는 빠진다. 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미국이 지금은 표면으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자체가 연착륙이라든지 좀 불안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각 자체가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인지 일단 지금 국채 수익률 오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은 좀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S&P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도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이 오늘 조정받은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을 하실 때 유가 상승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 주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WTI 차트를 보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음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네. 유가는 지금부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은 지금 굉장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말이라 그러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자체는 지금 이제부터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물 국채 말씀하셨지만 10년물 국채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FOMC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이후에 나오게 될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점도표라는 게 일단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오게 되니까 점도표를 확인하셔서 뭐 내년의 금리 인하 폭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올해의 금리가 어느 수준이냐. 똑같이 5.75에 가장 많이 찍혀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도표의 상단선이 어디에 가장 많이 찍혀 있느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 중에서 하나는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가 부분인데요. 지금 삼척동자도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9월 물가 네. 엄청 올라갈 겁니다. 지금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 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물가 상승률은 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동결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잭슨홀 미팅에서 했었던 발언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도 이런 얘기했죠.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은 근원 물가, 근원 PCE를 본다. 그 말을 한 번만 더 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그거 없다면 글쎄요, 뭐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 정도의 유가 상승이 나왔다면 물가는 못 잡는다. 당연히 금리 올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내용은 이제 그 정도. 나오게 될 지표 부분은 우리 강 대표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달러 인덱스 봐야 되고 그다음 전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극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절대 가선 안 될 선이 지금 4.4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4.36, 뭐 4.37 완전히 지금 선 넘기 일보 직전에 와 있고요. 4.4 넘어가면 위험한 겁니까? 네, 그렇다면은 실은 올해 뭐 연초 작년 말에 은행 망했었을 때 레벨이 4.3이었는데 네. 뭐 리밸런싱을 했다고 쳐도 4.4부터는 하고 지금 나오는 4.4는 추세가 여는 4.4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레드라인이거든요.
당연히 안 넘어야 되죠. 하고 오히려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절대 넘어서야 될 선이 아닌 게 105입니다. 근데 이 레드라인도 지금 건드렸다가 나왔다가 뭐 104.9 막 105 막 순간적으로 터치해서 나오고 지금 난리 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105를 열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로는 아마 1,360원 여기 또 열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거 또 그 악몽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연준에 이제 뭐 점도표 나오고 파월 발언 끝나고도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보시는데 달러 인덱스가 뭐 103, 요 정도 102로 떨어졌다. 그럼 박수 쳐야죠. 네. 근데 이게 다시 105 레벨. 10년물 금리 봤더니 4.41, 4.42. 그럼 이제 한숨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과 지표 두 가지를 보는 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뭐 반도체 AI 쪽은 좀 빠진 것 같고 2차 전지 자동차는 올라간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임 대표님? 네, 저는 같은 질문 주실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어저께 새벽에 이제 방금 전에 국채금리 오늘 막 헤드라인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국채 선물을 실제로 살 수 있는 CME 거래소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상황을 봤는데요. 유럽장에서는 털었고요. 미국장에서 받았는데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2007년에 올라갔다가 그 2019년에 아주 고점을 찍고 다 털어서 맨 바닥 라인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게 정말 바닥에서 아주 조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살짝 오른 정도 수준인데 오른 걸 보면은 2년물은 많이 안 올랐고요. 10년물은 조금 올랐고요. 30년물이 셋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 있는데 뭐 30년 물이라는 게 30년 뒤에도 미국 채권 괜찮아라는 의미이잖아요. 이제 장기 채권이 괜찮다는 의미인데 생각보다 어쨌든 뭐 매수세라던가 뭐 폭주한다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급격히 일어나지 않았고 그게 급격하게 그쪽으로 매수가 몰리려면 현금 자산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다 장기 투자를 하자 이런 개념인데 생각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 뭐 선물 시장에서의 채권하고요. 지금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 점도하고 뭐가 수치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의 변동성 상태에서는 그렇게 채권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그런 표는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나스닥이 여기서 반등을 하면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같이 반등을 하게 될 텐데 둘 다 반등을 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나스닥의 어떤 움직임들이 대부분 그 엔비디아 주가랑 거의 동행하거든요. 엔비디아 떨어지면 나스닥도 떨어지고 엔비디아 오르면 나스닥도 오르고 이런 구조로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뭐 돈을 풀고 경기가 뭐 좋아지면 뭐 주식 투자가 더 늘어나고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 상에서의 어떤 그 전체 종목의 60%가 셰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셰일 기업들이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마진 폭이 좋아져서 신나야 되는데 전혀 신나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올라간 시기가 9월 1일부터 지금 18일까지 쭉 상승을 해온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날짜를 쪼개서 보면은 80불에서 횡보 한 며칠 동안 올라간 줄 알고 들어갔다가 깨지는 자리 84불에서 횡보, 88불에서 횡보, 90불에서 횡보 그다음에 한번 슈팅 빵 나오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류 할증이라는 걸 붙는 그 유류의 기준 혹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말할 때 금리의 기준이 매달 한 14일에서 19일 사이에서 결정되는 유가의 가격으로 이게 물가가 되게 높았어.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르는 유가는 별로 뭐 금리에 별 영향 주겠어? 그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단기에 마치 급등주처럼 띡띡띡띡띡 유가를 빡 오르고선 지금 똑 떨어져서 내려와서 92불 찍고 지금 내려와 있고 98불 찍고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일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이 셰일 시추 기계가 되게 성능이 좋아져가지고요. 옛날에 난방 캐다가 시추 100억 들여 사놓고도 뭐 몇 번 캐다 버리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번 캘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4주만 셰일을 캐면은 사우디가 감산한 물량의 200만 배럴, 300만 배럴 그냥 4주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든의 스탠스는 석유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 유가 좀 내려가잖아. 이 키를 쥐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간 김에 살짝 비싸게 조금 팔아볼까 또 약간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사우디와 러시아와 뭐 미국의 어떤 유가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은 단발적인 어떤 정치적 이슈가 좀 수반된 거라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오르는 거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랑은 좀 관계가 이렇게 맞물리진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바이오가 빠졌다는 맞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볼까요? 너무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서 왜 오르는 겁니까 오늘?
에코프로 엄청나게 올랐던데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하는 부분이 지금 의미 자체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주가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번 주 후반 부분이 일단 시장이 그래도 한번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의 2차전지 반등이 그 시장의 반등하고 같이 연관에 대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10% 20% 정도는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시장이 반등할 때도 2차전지가 지금 오르는 반등을 일단 꺾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트레이딩 상으로도 그때는 더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빠져나오실 분들 빠져나와라라고 좀 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 대표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세요? 에코프로는 사실 뭐 60만 원대 사서 82만 원에 판 제 입장으로서다가 뭐 더 이상 저 가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2차전지 나머지도 다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수반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홀딩스가 주도주가 되면 어떨까라는 경쟁이었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 개장부터 폐장까지 수급상이 한 20인권에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둘 다 2차전지가 가장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이렇게 주포로 추정되는 뭐 갑자기 막 600주, 막 700주씩 뭐 1000씩 막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런 수급들이 있어가지고 차트는 내려가는데 수급은 좋아서 좀 아리까리하셨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저 2차 전지가 궁극적으로 내려간 게 저번 주에 만들어진 KB에서 나온 2차 전지 인버스가 이제 근원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생각보다 흥행을 뭐 나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무슨 큰 금액 단위로 뭐 하루에 뭐 5천억 규모 이런 식으로 매매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건지 매수 쪽으로 조금 더 매수 여력이 더 있는 쪽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에 물리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회복이 돼야지 다른 종목에도 순환매가 되므로 저기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뭐 다른 종목들도 탈출하시는 데는 수급상의 영향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시총도 크고 돈도 많이 저게 파킹이 되잖아요. 네. 말이 저기서 수익이 나서 돈을 꺼내기 전까지는 돈이 종목에 잠긴 거기 때문에 저 종목의 수급이 한번 회전이 돼야지 뭐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금리보다도 점도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리를 뭐 사실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11월, 12월 그때 가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도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요 기자의 요즘 코멘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경착륙은 언제나 처음에는 연착륙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경기 침체 직전에 항상 연착륙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많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에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항상 발언을 보면 연준의 어떤 의도를 내지는 그 후에 나오는 연준의 결정을 좀 설명을 해주는 판을 까는 약간 냄새를 풍기는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최근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면 논조가 이런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 긴축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와 금융 혼란이다. 이야기 계속하거든요. 예. 모든 기사에 경기 침체와 금융 혼란 이게 꼭 그 키워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의외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은커녕 경착륙, 경기 침체 올 수 있고 이어지는 금융 혼란이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쯤에서는 좀 지켜봐달라라는 것을 저는 우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 역시도 현재 미국 경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 좀 감당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5.5까지가 맥스인데 여기서 5.75가 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채권 금리도 지금 일단 여기가 긴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10년물 금리도 뭐 한때 3.8, 3.9, 4.뭐 이 레벨로 왔지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장 금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는 뭐 3.5, 미국은 뭐죠? 5.5.
그래도 안 빠져나간 이유는 기준금리 차이는 있지만 이 시장금리로 가보면 우리랑 거의 채권금리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기준금리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금리 보고 가니까 굳이 미국으로 안 가서 우리한테 붙어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여기서 뭐 당장 내일 새벽이겠죠. 한 번 더 올린다는 식의 냄새를 풍기고 뭐 강력 매파 파월이 나오게 되고 이런 순간에 이건 당연히 부메랑이 돌아서 우리나라, 뭐 우리 은행채, 우리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엔 한국은행도 못 버틸 겁니다. 예. 그럼 우리도 또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 뭐 제 예측이기도 하지만 저는 금리 인상은 올해는 힘들 것 없다는 같다. 쪽이라는 쪽에 이 뭐 사실은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금리를 인하를 해도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금융 위기라든지 위기 자체가 대부분 올 때 리만 터지기 전에도 시장 안에서는 부동산 너무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금리 올렸던 부분은 계속 부동산 잡는다고 금리가 올라갔었고, 네. 그럼 그때는 시장이 빠졌냐라고 하면 그때는 안 빠졌거든요. 금리 낮추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많이 보였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를 올려도 지금은 사실 경기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 근데 거고. 미국이 경제가 엄청 좋다고들 그러는데 박살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표면상으로 그냥 좋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꼭 그 뭐죠?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물 밑을 보면 발이 굉장히 바쁜 것처럼.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거잖아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4.3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상업은행들이 일단 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미국이 일단은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긴축을 하는데, 예전처럼 은행 사태가 벌어지면은 또 당연히 행정부가 막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막아준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시중에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기를 바란다? 이건 또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는 형태가 보여지면 지금까지 파월은 도대체 뭘 한 거냐? 물가를 잡는다고 열심히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는데 물가도 안 잡히고, 경기는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PCE 지수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지수, CPI라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왜 근원을 자꾸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원은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 안 올릴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게 주택 가격이라든지 네.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그건 경기가 좋으면 올라야 되나요? 빠져야 되나요? 그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은 빠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파월이 머리가 지금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금리를 이제 블러핑을 세게 하기도 애매하고 세게 안 하기도 애매하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이 그만큼 안 좋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상업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국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건물의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상업은행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전처럼 국채에 투자했던 부분이 금리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은행 위기로 보통 가는 그러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돈을 풀려고 그러면 국채를 찍어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국채를 찍으면 중국이 열심히 사줬는데 요즘 중국이 열심히 팔고 있고, 아니면 일본이 열심히 사줬는데 일본도 열심히 팔고 있고, 국채를 사줄 때도 연준밖에 없고. 근데 연준이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긴축이 아니고 돈을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이상해지는 거고,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의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충격이 저는 한 번은 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그 전에도 그 이전에 항상 마지막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버블 자체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말 빠르게 하면서 참 잘하시네요. 좀 논리정연하게 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중고차 쪽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닉 기자가 여기서 변수를 한 가지를 또 거론한 게 있거든요. 미국 자동차 파업이에요. 네. 올 여름에 이제 인플레를 잡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게 차값이 떨어져서다.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네. 이게 차값을 끌어올려서 물가를 올리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중고차 가격은 일단은 임계점 이하로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중고차 가격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근원 중에서 보면, 근원 물가 중에서 보면 이제 렌트비, 주택 가격 부분인데,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반가웠던 소식이, 어제 오늘 이제 유가 하락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오늘 긴축도 있었고, 주택 경기, 신규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많이 좀 하락세로 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근원 물가 중에서 특히 가장 걱정 많았던 렌트비도, 임대료도
이제 하방을 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걸 매번 PC를 바스켓을 조사하고 있는 연준이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8월부터 계속해서 물가, PCE 물가가 아니라 코어 PCE를 보겠다, 근원 PCE를 보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잡을 만한 자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원 PC를 구성하는 게 세 개가 있죠.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그다음에 주택, 이 네. 임대 상품인데 지금 만약에 서비스 물가와 상품은 어느 정도 하방 돌고 있는데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이 렌트비 쪽만 돌면 근원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까지 나빠지면 서비스 물가는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데 왜 눈 가리고 아웅이냐면 우리가 물가 높다라고 하는 건 자동차 기름 넣어갈 때 휘발유 가격 높으면 물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 사 먹는데 음식이 먹거리가 비싸면은 물가 높은 건데 네. 그 둘만 빼고 보겠다라는 게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하지만 진짜 그것만 말해줘도 아까 우리 버블을 즐긴다고 강 대표님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버블을 누릴 구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계속 말씀드려 지금이 2007년 한 4월 정도의 구간이다. 그때 2007년 4월부터 우리가 코스피가 2,000을 처음 갔잖아요. 이거 그 2007년 말까지 12월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그때 뭐 중국 주식시장 난리 났고 그때 핵심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제가 거래소 팀장이었고 네. 매일 그때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금리는 동결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맨날 떨어져요. 국채 금리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그냥 주식이 날아갔거든요. 네. 저는 한 그 정도의 6개월 정도의 구간은 우리에게 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제가 내일 새벽 지나면 완전 틀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그래도 저는 내일 새벽에 예. 계속해서 바램 동결에 대한 시사를 계속하고 예. 향후 점도표도 낮게 떨어지고 이에 향응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 시중 금리도 하락 이런 국면을 기대해 봅니다. 근원 물가 보겠다는 말이 파월 입에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우리 하얀배님께서 착공 건수가 줄은 건 렌트비 인상 요인 아닌가요? 이러시는데요. 이건 뭐가 맞습니까? 이게 렌트비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많이 짓고 싶을까요? 적게 짓고 싶을까요? 엄청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착공 건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거 집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네. 안 하고 싶겠죠. 네. 안 하고 싶으면 착공 건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단 있기 때문에 착공 건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네.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 안 좋은 얘기들만 일단 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아니면 하지 말까요?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하면 네.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달러 오르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공급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네. 최근에 중국의 산업 생산을 보니까 산업 생산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단 유가는 상당 기간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눌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를 반증하는 것은 중국 경기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도 우리가 좀 중요하지만 중국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장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어그러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좀 터부시하면서 안 봤잖아요. 네. 거기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시장 안에서 많이 떠드는 반도체 이런 쪽도 이제 많이 보십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산업 관련된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지금은 그룹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 자동차 파업 얘기를 했는데 임 대표님,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님께서 현대 기아차 이 미국 자동차 파업 때문에 상당히 반사 이익을 보고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네. 자동차가 파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진짜 너무나 빨리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를 딱 보니까 중국의 대표 회사, 한국의 대표 회사를 넘나드는 리튬 배터리 정제 회사라든가 아니면 LFP 대표 회사들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돈까지 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좀 약간 뭐 어떤 우리의 복지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계속 모락모락 물이 올라왔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포스코도 투자가 돼 있는데요. 리튬 정제를 18개월이나 걸리는데 4일밖에 안 걸리는 회사에
지금 포스코도 투자가 시리즈 B로 투자가 돼 있는데 이름은 에너지 X인데 GM이 지금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보통 GM이 이런 거 투자를 하라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어주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검토의 기간이 필요한데 2달 만에 오케이를 때리고 시리즈 A 바로 돈 넣고 시리즈 B에서 한국 포스코도 돈 넣고 이런 게 하나가 이제 리튬 정제 회사가 하나가 있고 나스닥 상장시키면 뭐 아시아나 뭐 중국을 대적하는 대단한 리튬 정제 회사가 된다 이런 얘기 하나가 지금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 기사가 한국에선 2개밖에 없고 미국에선 기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저는 LFP를 직접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GS가 400억 시리즈 B 라운드에 돈이 지금 꽂혀 있는 상태고요. 시리즈 C를 들어가요. 네. 근데 이 미트라라는 회사는 뭐냐면 그 LFP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의 CAT에 대적하는 회사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다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도 보면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CIA가 펀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IA가 시리즈 A에 들어가 있고 B도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자동차 회사가 열 몇 개가 다 지분이 들어가져 있는데 다 2달 안에 다 해가지고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중국이나 우리 같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있는 회사를 대적할 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밑판 다 깔았고 기술도 다 있고 뭐 성능도 괜찮고 뭐 이제 가동해서 공장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GM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면 회사 이렇게 좋아지는데 나의 복지를 또 올려달라 혹은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파월 얘기를 살짝 들어가면은 파월이 뭐 2가지를 다 잡겠다고 했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노동 생산성이 올라야 되는데 17년 만에 노동 생산성이 3.8인가 2.2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노동 생산성을 들어가 보면 다 기계로 생산하고 로봇으로 생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야 회사가 좋아지는데 나 말고 로봇 쓸 거야? 그러면 난 어떡하지?가 되는 게 이제 근본적인 파업의 최초의 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구간들을 넘어가고 있는 사이에 저희는 이제 빨리 장사를 해야죠. 빨리 싸게 팔아야죠. 그러면 6개월에서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실적이 잠깐 좋을 수 있죠. 대신 싸게 많이 팔아야 돼요. 네. 저는 사실은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지금 현대기아가 누리는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정유주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정유주들이 강하게 못 오르고 있죠. 이유 자체는 그냥 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유주가 아니고 어차피 이게 정유주로 갈 게 아니라 신재생이라든지 수소가 됐든 이쪽으로 갈 거니까 손이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가 어떻게 보면 유가가 지금 90불까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오일이 대표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는 올라가고 있지만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죠. 네. 현대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기아가 지금 실적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전기차 팔았을까요? 아니죠. GV80부터 시작해서 투싼하고 이거에 연계된 이게 제품 포트폴리오도 좋고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미국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임재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로 어차피 다 바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주가 부분은 아직까지 미국 내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지금 10%가 안 되거든요. 10%가 안 되는데 그 10%가 안 되는 거 안에서 테슬라의 주가만 가고 나머지 10% 말고 90%를 팔고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주가는 안 가잖아요. 네.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이것도 어차피 금방 끝날 건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라고 하는 이게 신성장의 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 대비 실적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내기 좀 힘들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반사 이익을 내면서 지금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상황의 빌런이라고 하면 사실 기름값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담판을 지으러 가려는 것 같아요. 뭐 상호 방위 조약을 논의한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소식이 갑자기 들리던데 지금 유가 상황을 좀 수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미국과 사우디와 미국은 혈맹 그 이상의 관계였었죠. 네.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1971년에 미국이란 나라가 금태환을 금본위 제도를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전에는 달러를 찍어낼 때 금을 두고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우리 멋대로 찍어내겠다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서 1972년, 73년에 유럽에서 미국을 엄청 무시해요. 저거 달러 못 믿겠다. 이때까지 금을 믿었는데 내가 뭘 종이 쪽지 달러를 믿냐. 그때 이제 1973년에 키신저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날아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지금의 빈살만의 할아버지와 석유 달러 결제 협정을 맺게 맺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74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거고요. 그 대신 미국이 내건 조건은 사우디 너네를 이란으로부터 지켜준다 하고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하고 너네가 이거 정유 기술 없잖아. 우리가 다 파줘서 기름 꺼내줄게. 그 대신 그 돈으로 우리 국채 사줘. 그럼 국채 사주면 미국 달러 찍고 국채 사주면 달러 찍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봉이 김선달 같은 짓을 해왔는데 이거를 먼저 깬 게 미국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미국이 펭귄이 죽어가고 있다, 뭐 지구 온난화다, 남극 녹는다 이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고요. 네. 이러자 사우디가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과도 결별이야. 우린 2030년까지 석유 싹 다 팔고 네옴시티 짓고 태양광 만들고 이제 관광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중동 가서도 주먹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네.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그 지금의 석유 달러 결제 협정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이건 혈맹 그 이상의 조약을 한미 동맹 같은. 그 이상이죠. 네. 를 맺겠다라는 미국 쪽의 발표인데 여기에 대한 사우디의 응답도 없었고요. 하고 사우디가 저는 여기에 호응할 이유도 없다는 게 사우디가 내내 좀 걱정했던 나라가 이란인데요. 네. 지금 둘이 시진핑이 화해시켜가지고 꽤 가깝습니다. 그 친서도 오고 가고요. 그런데 사우디가 누구 때문에 미국한테 방위를 부탁을 할까요? 중국도 지금 자기한테 막 설설 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하여간 미국의 노력, 어떻게든 좀 감산을 막아보려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유가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된다. 왜냐하면 약점을 더 잡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마치 연인에서 갑을 관계.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 예,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임주화 대표님이 정치적인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제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콰이강의 다리는 벌써 건넜고 이미 일부는 이제 달러 결제가 아니라 위엔화 결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이 그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네. 여러 부분을 지금 많이 단도리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와서 그리고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됐던 가장 주된 이유가 미국의 세일 오일이거든요. 미국이 원래 글로벌로 봤을 때 최대 이제 석유 수입국에서 지금은 사우디보다도 더 많이 생산을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사우디는 감산하래. 감산하는 부분을 이제 하지 말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제 말이 그냥 한번 가봤다. 우리가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큰 기대를 하진 말아야겠네요. 네. 지금 그 일각에서는 가치주의 시대가 다시 왔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신, 보험, 뭐 금융 이런 쪽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좀 주가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컨셉판이 그렇게 짜져 있군요, 이 시장에. 아닌가요? 아닌데요. 이제 통신주가 가는 이유는 사실 이 19일 날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한번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팡팡 터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거기가 KMW를 몇 년 전에 주가를 올렸던 증권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논자는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봤을 때는 결국은 양자라는 걸 하려면 선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5G에서 6G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 투자가 원래 2년 선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하면서 솔리드, HFR,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등등을 추천했고 최선호주로 실적은 역시 솔리드랑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 이 판에서 대장은 그 에이스테크가 수급적으로 좋고 KMW가 좋지 않냐. 왜냐면 KMW가 떨어진 게 솔직히 주가적인 어떤 이슈의 요인이었지 회사가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게 됐는데 뭐 워낙 통신주 명가에서 뭐 오랜만에 다시 이제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뭐 매집 없이 그냥 바닥에서 솟구쳤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전년도에 5G, 6G를 조사를 하다가 이제 몇 가지를 알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상상하기를 6G라는 거는 바닥에 있는 고전압 통신선 이 매너를 열어가지고 선을 하나 넣으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건물 위에 달려있는 중계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얀 색깔 벽돌 모양 여러 개 달려있는 거. 네. 뭐 건물주는 막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는. 거기에 그냥 인빌딩 기계만 6G로 바꾸면 되는 거더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대신 6G 장비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5G 만들던 회사가 6G를 만들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사실 이번 통신하면은 이제 올해 한 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했던 게 입찰 그 어떤 규정, 어떤 룰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오면 11월에 입찰한다. 그래서 KT, LG U+, SK텔레콤이 그 5G 한다고 이제 거짓말했다가 이제 벌금 물고 새로 입찰 받는 거에 KT가 이번에 그러니까 입찰을 못 받으면 LG U+가 2등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지의 이슈가 1월부터 그냥 있었어요. 이제 가을에 그거 터진다. 근데 그 이슈가 때 돼서 안 나오고 지금 미뤄졌단 말이에요. 무기한 연장되면서 그러면 이제 6G나 5G 이런 통신 장비 재료가 완전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미국에다 통신 장비 넣는다, 투자 받는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 김에 이 붐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어차피 해야 될 건 자율주행 한 다음에 할 거잖아. 그리고 양자한 다음에 그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통신 지금 뭐 미국, 일본, 중국 한다고 했는데 뭐 10%밖에 되지 않았고 뭐 다 LTE 아니야? 뭐 힘들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선행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판이 짜져 있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 방금 전에 무슨 뭐 가치주로 붙인다고 하더니 가치주가 과연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주식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들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수급적 요인이고요. 이슈가 네. 있었어요. 네. 어떤 테마성 요인으로 간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어제 저기 BDI 운임 지수가 단기간에 급반등했다라고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래서 오늘 해운주가 시원하게 한번 올랐습니다. 해운주 들고 계신 분들 많았을까요? 뭐 궁금하긴 한데 저만 몰랐던 건가요? 해운주 잘 나가는 거? 우리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 자체가 중국이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철강석 부분에서는 글로벌로 봤을 때 네 번째로 이제 매장량이 많은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철강석 산지도 많이 이제 폐쇄를 했고요. 네. 북경 위쪽에 원래 탄광 산지들이 석탄 캐는 탄광 산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다 폐쇄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하려 그러면 철강석을 녹여야 되는데 그럼 네. 철강석 녹이려면 석탄도 필요하고 철강석도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갖고 오나요? 그러면은 호주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캐나다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짊어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수요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BDI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는 타지 않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컨테이너 운임은 예전에 제가 처음 주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유럽을 봤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근데 요즘 컨테이너 운임 지수 유럽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상위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다 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어차피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수 자체는 여러분들이 경기가 살아나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특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은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판단이 어렵다. 예, 지금은 중국 경기를 조금 더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BDI 오는 네, 거요? BD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 또 이쪽 분야 되게 잘 아는데 이 BDI가 오르는 원인은 몇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어디 전쟁 났다, 어디 해일 났다, 어디 문제 생겼다, 물동량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 휴전 안 해도 재건한다가 일단 큰 주제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를 쿠팡에서 사려고 그러면 25,000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사이트에서 사려고 하면은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데 운임비가 2,500원이에요. 그러면 5,000 얼마에 주고 사도 저는 싼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 내수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수에 돌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25,000원에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15,000원에 올려도 안 팔리고 12,000원에 올려도 안, 10,000원에도 올려도 안 팔리니까 한 7,000원에 올리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나머지 잔량은 해외로 돌리는 거죠. 거기에 운임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 지금 2,500원이 3,000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게 불과 3개월이에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 제빙기를 막 100만 대씩 수입하는 업자예요. 예. 근데 중국에서 그냥 턴키로 사가지고 이제 배에 실어서 이제 미국에서 팔면 되는데 이게 이제 관세가 붙어버리고 이제 수입 단가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또 사람들이 이 가격의 접근성이 너무 높으니까 안 사면 그냥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중국에서 바로 배송이 오거든요. 항공 배송도 오고 뭐 해운 배송도 오고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중국 내수가 굳이 일부러 수출하지 않더라도 빈 구멍에 새서 나가고 있는 그 물동량이 꽤
된 거죠. 사실 이게 수치가 1월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잔잔한 소비재들 사이의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수치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붙어 있는 운임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유류가 오르지 않았을 때도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유류비가 오를 때도 이미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해서 물동량이 늘어난 데다가 여기 불쏘시개를 한번 붙인 거죠. 야, 우크라이나 우리 휴전 안 했는데 재건 가자. 이렇게 일단 공사하면서 가져와. 일단 복구를 하자라는 것 때문에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BDI가 웃긴 게 한 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봄, 여름,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타면 추세 타요. 쭉. 그래서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네. 그래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보통 운임비가 보통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년 용선 계약을 맺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배를 나 이 가격에 1년만 쓰자 이런 거를 하는데 보통 중국이 다 비켜. 내가 1년, 2년 이 가격에 돈 더 주고 할게 이런 걸 해왔는데 중국이 네. 뭐 우리는 그냥 원래 기존 우리가 가진 선박으로 그냥 운임하는 걸로 적당히 뭐 배송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나머지 배들은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중국이 물건이 많아지면 우리가 먼저 미리 잡아라도 볼까 이런 장기 계약이 좀 늘어나게 되는 어떤 추세의 9월인 거예요. 이거. 네네. 알겠습니다. 이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청자 골드여신님께서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고 경주마 계속 봐야 돼서 돌려보신다 그러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내일부터 이제 청약에 들어가는데 수요 예측 경쟁률이 지금 272대 1. 공모가는 최상단이 26,000원, 상장 후 시총 1조 7천억 원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적정하다고 보세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적정하죠. 적정한가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그게 적정하다라는 부분에 우리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네. 그러면 HD 현대에서 현대 로보틱스는 언제 상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위주의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1등하는 그러한 회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가장 핫했던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비스 로봇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동 로봇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 협동 로봇으로 넘어간다면은 실적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SM코어라든지 이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뭔가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반도체도 짓고 뭐 디스플레이도 짓고 뭐 2차전지도 짓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안 짓네요. 2차전지하고 반도체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져야 될 거니까 네. 이 협동 로봇에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갈 건지 협동 로봇에서 그냥 멈추면 HD 현대가 좀 더 관심을 받을 거고 협동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기존에 가던 대로 가면은 이전에 주도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8종목군들이 셀 거니까 여기에서 파편 자체가 그냥 로봇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종목을 조금 세분화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다 하지 이걸 않다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는 내일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저는 청약은 원래 안 합니다. 청약 원래 안 하시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좀 오늘 사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게 7조 투자를 받았다는 기사만 사실 아니었어도 청약이 엄청 몰렸을 텐데 거기서 약간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왜냐하면 뭐 세계적인 국부 펀드와 네. 투자 회사들이 7조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면 로보틱스 새로 상장하는 게 1조 5천억이면 50% 할인된 가격에 나온 거니까 장중에 매수해도 상은 가겠다. 이런 결론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7조가 꽂히면서 주당 단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만 얼마였는데 갑자기 2만 원을 뛰어버리면 뭐야 너네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미 단가 다 올린 상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뭐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바람에 차갑게 식은 청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이가 두 개로 갈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우리가 되게 유명한 쿠팡에도 로봇가 화해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빨리 물류센터들의 한국의 로봇가 들어가려면 상장해서 흥행하고 유행해서 투자금 모아서 이제 많이 생산해서 단가를 내려가지고 많은 기계들이 한국 제품을 바뀌어야 되는 어떤 5년짜리 긴 기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청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들은 많이 아니시죠? 어차피 많이 못 받잖아요. 1억 넣어도 뭐 10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두산이 하는 청약의 모든 것에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투사를 예전에 하는 게 두산 어떨까? 바켓 할 때도 지투사를 이게- 사는 게 어떨까? 이게 회사들이 보통 이제 청약을 할 때 네. 흥행을 잘 시키는 회사들이 있고
이게 좀 안 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개인적으로 요즘 맨파워로 예전에- 한투가 붙으면 주가 간다 이런 얘기 예전에 있어요. 두산 바켓 상장할 때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건설 회사고 미국 주택 경기가 좋아졌을 때니까. 근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서 사실은 청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세계에서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냈습니다. 이마트 백화점 대표는 동시에 물갈이를 했다. 그만큼 경영 환경이 지금 유통업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유통업계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좀 왜곡이 있는 발언입니다. 네. 유통업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런 빠른 변화에 뭐 쿠팡이라든가 혹은 라이브 커머스로 이미 먼저 간 곳이 있고 못 간 곳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간 곳들이 딱 실적을 맞고 보니까 이게 핵폭탄급의 적자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앞으로 나아갈 포스트 코로나의 유통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역설인 게요. 이제 오늘은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하겠지만은 네. 롯데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유통의 최강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롯데가 온라인으로 가고 싶어도 라이브 커머스로 가고 싶어도 이 결국은 자기의 최강자인 오프라인을 쳐내고 가야 되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세상은 절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백화점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요즘에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신세계도 마찬가지인 게 이마트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마트가 진짜 언제적 이마트입니까? 저도 요즘 이마트 가기는 하는데 이제 호시절은 지난 거죠. 그런 마트 문화, 뭐 가가지고 막 왕창 사는 이런 문화는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젊은 피로 수요를 바꾸고요. 신세계도 라이브 커머스를 뭐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유통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뭐 유통이 어렵다라고 네.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들이 지금 이제서야 쇄신과 함께 변화로 가고 있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부터 유통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은 핫한 프레스가 예전에 저 때라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삼촌 때. 예,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때는 야 뭘 가냐 온라인으로 사자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핫한 데가 물레동, 강북 쪽에 굉장히 핫한 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MZ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쇼핑을 가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안 삽니다.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 쪽에 매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프에서 매장을 다시 만들거든요.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제 더 현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가보니까 디즈니 뭐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러 이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가는 부분 자체가 지금 세대에서는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격변의 시대에서 신세계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특단의 이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현대 가서도 그걸 느꼈는데 물건을 사러 가니까 전부 다 한국말을 안 해요.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세계 가서도 저는 그걸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중국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벌크선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도 다시금 지금 중국의 쌍커가 됐던 네. 여커가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신세계라든지 현대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재편을 한다라고 하기보다 새로운 물 자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단의 인사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취임한 이 한전 신임 사장 발언을 보니까 추석 이후에 정기료 또 오를 가능성 왠지 높아 보입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좀 부담이 커지겠죠. 이래서야 이 정부가 공언한 대로 4분기에 과연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이경락, 이영훈, 손석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